네, 2017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뉴스특급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짚어볼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소식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망 숨기려 우리 딸 미역국이에요. 이렇게 돌렸답니다. 고준희 양 사망 사건 먼저 현장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실종도 했다던 고준희 양이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국진 기자, 안타깝게도 준희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고준희 양의 시신은 오늘 새벽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수건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에는 준희 양의 아빠도 동행했는데요. 비교적 무덤덤하게 준희 양의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부는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통신 수사로 지난 4월 말 군산을 다녀온 정황 등을 캐묻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신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월 26일 준희 양을 내연녀의 어머니 집에 맡겼는데 밤새 입에서 토사물이 나왔고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다음 날인 27일 내연녀의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부는 준희 양의 사망으로 생모와의 이혼 소송과 양육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유기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경찰은 준희 양이 살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8개월간의 실종 연극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경찰의 브리핑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특이한 이동 패턴을 발견하였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를 비교 분석, 종합 확인한 결과 4월 26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준희 양에 대한 범행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준희 양의 시체를 신부와 동거녀의 모가 함께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놓치지 않고 짚어보겠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수상하다 했는데 결국 자백했습니다. 예, 자백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자백했냐면 여기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제 통신 수사로 이제 검거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의 통신 수사냐면요. 그동안 이 관련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위치를 추적하는 통신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월 26일에서 4월 27일 사이에 그 아버지 고 씨와 그다음에 동거녀의 어머니가 동일한 장소 군산 쪽에서 기지국이 뜬 겁니다. 기지국이 뜬 거고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에 그 두 사람이 군산에 이유 없이 같이 한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경찰이 추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범행을 자백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 교수님 지금 이 친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입에서 토사물이 나와 있었고 기도가 막힌 채 숨져 있었다는 건데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딸이 그렇게 숨져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기 마련인데 유기를 해야겠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본인의 그러한 행동이 어떤 그 범죄 행위와 굉장히 깊숙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이 토사물을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을 유기할 생각을 했을까? 그거는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곳곳에서 이상한 흔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실종 아동의 그 가족들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했고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 또는 최면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나를 범인으로 모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토사물에 의해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건대 그 이전에 어떠한 본인들의 행위를 은폐를 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오 교수님 방금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준희 양이 숨지는 데까지 이 친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저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친부와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그 어머니 이 세 명을 보면 직접적으로 피가 섞인 사람은 친부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친부는 자기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예. 수용을 한다면 그 이전에 같이 있었던 그 내연녀의 그 어머니와 어떤 그 아동 학대라든지 또는 방치, 유기 이런 행동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술하는 그 자체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친부가 직접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경찰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본인은 4월 26일 날 그 얘기를 듣고 가서 4월 27일 날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전자의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보죠. 김복준 교수님. 예. 준양이 발견된 곳이 군산의 한 야산이에요. 네, 예. 전주 집에서 왕복 한 2시간 정도 걸리네요. 네. 이렇게까지 멀리 갔다 우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계획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범인들이 이 어떤 그 사체를 유기하거나 뭘 숨기고 하는 거는요. 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리감이 있는 겁니다. 즉 말하면 예전에 가본 경험이 있는 그런 장소를 곳이에요.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선산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가본 경험이 있고 그쪽 지리를 알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을 한 게 지극히 당연하고요. 예. 더더군다나 집 근처에다 유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경찰이 집 근처 얼마나 수색을 그렇죠. 정밀하게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 근처에는 절대 유기하지 않았던 거죠. 예, 이수희 변호사님 왜 시신을 유기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부가 이혼 소송 중인데 양육비 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진술했단 말이에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좀 많이 납득이 안 가는 지금 그 주장인데요. 이게 그 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뭐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경우에 이혼은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보통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이제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양육권 때문에 다툴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아이의 경우에는 친부가 직접 키운 것도 아니고 재혼 대상자였던 그 계모의 그 엄마, 그러니까 의붓 외할머니 집에서 이 아이가 있었던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저희 추측입니다만은 양육권에 있어서도 심하게 다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것이 이혼 소송에서, 그리고 양육비는 본인이 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서 받는 거지 본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친부의 주장이 뭐 이혼 소송 관련해서 내가 좀 두려운 게 있었다라는 이 설명은 도저히 납득은 안 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친부가 이전에 학대가 있었는지, 예. 아이가 그 의붓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그리고 뭐 병에 대해서 방치한 유기 행위가 있었는지부터가 우선 먼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걸림돌이 된다고 토사물 나온 애를 야산에 유기를 한 건데 그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안 되잖아요. 얘기예요. 오윤성 교수님. 그럼 진짜 속내를 뭐라고 보세요? 이건 그냥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그 뭐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예.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면 뭐 횡설수설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친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전혀 자기는 이 범행 사실과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그 곳곳에서 혈흔이라든지 또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신 수사라든가 이런 결정적 증거가 본인 눈에 딱 들이대니까 이제 뭔가 이유를 대야 되지 않겠어요? 뭐 때문에 너는 이 토사물에 쓰러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을 유기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이유를 댄 것이 바로 소송과 양육비 문제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상한 논리 이전에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다른 것은 뭐냐? 아동 학대에 의해서 뭐 과실치사라든지 또는 뭐 어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든가 하는 이런 더 엄청난 얘기를 하기가 지금 현재 힘든 그런 심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어디서 주워 들은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예, 김 교수님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건 자체는 굉장히 찜찜한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초만 해도 경찰이 강력범죄에
집중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다 네, 이렇게 예. 브리핑을 했었는데 네. 경찰도 네. 굉장히 큰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 대해서. 당연히 뭐 일반인의 어떤 부모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이 됐었고요. 사실 이제 경찰이 이제 확정적인 나름대로의 심증을 굳혔던 사안은요. 그 인근에 외할머니 그 인근에 있는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과자 같은 거 사는 거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집에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동식 물건 양치기라는 거 칫솔 뭐 이런 부분은 가지런히 인형 같은 건 있는데 정작이 고정식 물건이요. 그러니까 문틀이라든지 서랍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문이나 DNA가 일치 안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좀 경찰이 의심을 그렇다면 받기 경찰은 시작했군요. 여기는 이 사람 얘가 없었다 하고 확정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강력범으로 이제 그 추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 교수님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네. 8개월간의 실종 연극을 하려면 누군가가 주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8개월 동안 다 은폐에 가담했다라고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겁니까? 저는 이제 최초부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3명, 즉 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3명 사이에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심리적인 결속감이 탄탄하게 이제 굳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종 시기 또는 신고 시기 그리고 실종 직전에 휴대폰을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모여서 의논을 하고 난 이후에 예. 결정했던 행동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서 만약에 경찰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수사에 실패하게 된다면 자기들은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들은 준이 양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행적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경찰의 브리핑 하나 더 들어보시죠. 시신 수습 과정에서 보자기로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아기가 평상시 가지고 놀던 인형이 있었습니다. 특정 기간에 7월 22일이 생일입니다. 아동을 위해서 생일 잔치를 했다는 정황은 나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지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동거녀의 지인과 자녀들과 함께 그 저녁 식사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준이 양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 오 교수님 오늘 새벽에 이제 준이 양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시신이 수건이나 보자기 같은 곳에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잘 갖고 놀던 인형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를 묻으면서 옆에다 인형을 갖다 놓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본인들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죄책감을 중화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는 좋은 데 가라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죄를 본인들이 사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겁니까? 본인들이 셀프로 자기들이 그냥 죄를 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인형을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놀던 이 인형 가지고 좋은 데로 가라.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홍천에서도요 자기 부인을 그 아궁이에다 놓고 불을 태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그 범인이 얘기했냐면 아궁이니까 눕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앉혀놓고 거기다 불을 태우면서 한 얘기가 부처님 같이 가부좌를 틀어가지고 좋은 데 가기를 자기는 바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심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이런 나쁜 악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미역국도 끓이고 이런 교활한 짓을 하긴 했지만 적어도 아이를 거기에 묻는 순간만큼은 본인들이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그렇다고 인형을 함께 둡니까? 저는 지금 키워드 한번 보시죠. 이수희 변호사님. 예. 오늘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딸의 죽음을 숨기려고 이웃들에게 미역국 끓여서 오늘 내 딸 생일이다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 22일 날이 이제 이 그 사망한 고준희 양의 생일이었는데 그때 미역국을 끓여서 그냥 혼자 뭐 식구들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이웃에서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일이라든가 돌이면 모른데 그게 아닌데도 생일날 저렇게 미역국을 이웃에 돌렸다는 건 굉장히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의도가 좀 상당히 많이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 아이가 지금
잘 크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6.2 이후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가족 3명이서 예. 어른들 셋이 이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그렇게 공모를 했고 또 각자 역할을 나눠서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주 죄질이 아주 정말 나쁜 그런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산에서 주검으로 돌아온 준이 양과 친아버지 얘기 중심을 해봤어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등장인물을 좀 한두 명 더 늘려볼게요. 8개월간의 실종 연극. 지금 친아버지 고모 씨와 이 딸 고준이 양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이쯤 되면 준이 양을 양육했던 외할머니가 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참 네. 미역국을 끓이고 돌린 것도 황당하지만 매달 준이 양이 마치 살아있다는 듯이 양육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나리오, 이 알리바이 시나리오를 짰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역국을 7월 22일 날이 준이 양 생일이에요. 예. 7월 22일경에 이웃집에 미역국을 싸들고 가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이거 갖고 오시죠 하니까 우리 저 손녀딸이 생일이라서 생일잔치 미역국 끓여준 거야. 많이 끓여서 나눠주는 거야 하고 나눠줬어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부자연스럽죠. 미역국 주변에 돌리는 사람 없거든요. 예.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도 의심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알리바이였고, 두 번째 알리바이는 그 집에다가 준이 양이 쓰던 인형이라든지 치약, 칫솔, 그러니까 이동식 물건,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것도 쭉 비치를 해놓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식 물건에서 이제 DNA나 지문이 안 나왔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계좌이체. 의붓 외할머니한테 계좌이체를 계속 해준 겁니다. 매달 60에서 70만 원 정도를. 그건 보라는 거거든요. 누가 수사가 들어오면 제시할 수 있는 알리바이였던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휴대폰을 동시에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압수수색할 때 발견된 휴대폰은 요 바꾸기 직전의 휴대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 거를 일부러 갖다 비치해 놓은 거예요. 경찰에서 당연히 와서 압수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 알리바이 준비를 한 거고요. 지금 토사물이 뭐 기도를 막아서 죽은 걸로 보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요. 저는 학대치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요. 이 토사물 관련된 것도 이들끼리가 아마 짜놓은 시나리오의 일환일 겁니다. 예. 사전에 준비한. 이혼 양육비 때문에 이제 그건 유기했다 아닐 이거랑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 토사물 그러니까 네. 저녁밥을 먹이고 재웠는데 토사물이 나왔다. 이것도 다 예. 짜놓은 각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외할머니라는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짜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이 입이 딱 맞는 거죠. 예, 김 교수님 지금 학대치사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문인 게 네. 사실 준이 양이 생전에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네. 있었는데 경찰에서도 발표했듯이 3월 30일 이후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아픈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것도 학대 일종이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지병이라고 해요. 그걸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게 아마 최종적으로 치료를 한 게 생모가 2월 23일 날 아마 치료한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뭐 3월 19일 날 가서 한 거는 아이가 이마가 찢어지고 머리가 창상이 있어가지고 꼬맨 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고의로라도 방치한 것도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준이 양이 앓고 있었던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 키 성장이 안 되고요. 정신 지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능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심해지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토사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토했을 경우에 얘가 전상적인 기능인 경우에는 우리가 재빨리 얘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기능이 떨어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라는 게 약하기 때문에 토한 걸 갖다 바로 배뱉지 못하고 그의 기도로 들어가서 그것이 못 나오기 때문에 기도 폐색으로 의해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일반 정상적인 성인한테도 상당히 힘든 병일 텐데 어린아이 이수희 변호사님 예.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지금 어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이제 걸린 사람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사람을 뭐랄까요, 아주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이게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마음이 너무 아픈데 문제는 이제 저런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학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학대치사가 성립이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이 아이가 먹었던 것이 토해야 됐고 근데 그 토사물이 기도에 막힌 게 제대로 이제 조치가 안 돼서 사망했다라는 이 말을 전부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 그런 상황일 때 그럼 왜 응급실을 못 갔느냐? 왜 경찰에 그럼 신고를 못 했느냐?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예. 저걸 다 사실이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는 응급실에 가면 아동 학대 정황이 있으면 의사들이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한테 이 고준희 양의 몸 상태가 드러나면 안 될 정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거를 이 어른 3명이 모두 걱정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체를 유기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 김 교수님 또 말씀처럼 단순히 이제 질병을 방치한 부분 말고 예. 앞서 2월과 3월에 이마 머리 봉합 수술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어떤 물리적인 학대가 있었다.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찰에서 아주 상세하게 수사를 좀 했어요. 의사를 만나가지고 두세 차례 봉합 시술을 한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는데 의사가 적정한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 고 씨, 아버지 되는 사람은 화장실 휴지거리에 아이가 머리가 부딪혀서 혹은 책상 밑에서 놀다가 머리가 부딪혀서 열장이 생겼는데 그걸 꼬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갑상선 저하증 어떤 지병을 방치해 가지고 아이가 사망에 이르도록 한 행위도 그것도 이제 학대고요. 두 번째는 직접 실행. 그러니까 액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손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간에 걸친 어떤 학대가 이어져서 아이가 급기야 사망하는 그런 학대치사 부분 이런 거 정도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 다행히 아이가 저는 백골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면 상당히 곤란할 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미라 형태라도 아이가 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원에서 아마 이제 정밀하게 부검을 실시하면 사인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왜 죽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지금 차분히 보고 있는데 사실 오 교수님 저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준비한 거 같이 보실까요? 이 실종국의 등장인물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외할머니 마찬가지고. 이 세 사람이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휴대전화를 교체해서 그게 참 여러 가지 수상한 점들이 있었잖아요. 본인들은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은 완전 범죄라는 건 없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혼자 사는 단독 범행이 아니고 3명이 공모를 했다면 어떤 표현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회의 같은 것을 주로 했을 거예요. 예. 상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언제쯤 돼서 신고를 하고 언제쯤 돼 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갔다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 3명이라고 하는 거 이외에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예. 이 동건이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고준희 양하고 1살 정도 터울이란 말이죠. 6살 예. 그렇습니다. 남자이죠. 근데 보통 이제 친형제라도 1살 정도면은 주로 이제 투닥거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3명에 있어서 이 고준희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동거녀의 아들 같은 경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현재 지병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엄마, 즉 친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의 상당한 어떤 걸림돌로 작용을 했기 잠시만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사람한테 네. 한번 준비한 거 다시. 이 세 사람한테 준희 양은 정말 걸림돌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좀 애물단지 취급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여기 또 한 살 위에 저 사내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가 싸우는 것을 보면은 미운 상황이 더 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명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피가 섞인 친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친부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준희 양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톨이가 됐을 것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속적인 학대라든지 또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비극과 연관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도된,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둔 상태가 된다면 그대로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일선 실무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요, 변명을 하면서 범인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언뜻 수사 단서가 되는 내용을 얘기해요. 결국 해결되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가 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최초의 아이 찾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내연녀가 데리고 온 친아들, 네. 그 아이하고 준이 양이 자주 다투고 싸운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랬죠. 몇 번 비쳤어요. 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 그 준이 양의 어떤 죽음하고 그 아이가 싸우고 했던 부분은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게 학대치사로 이어졌을 그랬을 있다는 가능성이 거. 있다고 봅니다. 예, 오 교수님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3명이서 회의까지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시신 유기 혐의로 이 친아버지와 준이 양이, 그러니까 의붓 할머니죠. 네. 이 두 사람만 지금 긴급 체포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이 동거녀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동거녀는 이 사항을 모를 리가 없고요. 그렇죠.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아이를 시신을 유기를 하러 갔다면 이 친부하고 동거녀가 가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죠. 어떻게 동거녀의 그 어머니하고 둘이가 같이 갔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사안인데, 그러나 이 설사 이 동거녀가 그 현장까지 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행적들을 쭉 보게 된다면 굉장히 깊숙이 관여가 돼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 그 사건과 연관해서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해왔는가, 이런 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좀 더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저 친부가 동거녀 좀 보호해 주려고 본인이 지금 뭐 다 얘기를 하는, 자백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예. 김복준 교수님. 제 판단은요, 예. 외할머니가 왜 갔겠습니까?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외할머니가 사체를 유기하러 가는데 구태여 토사물을 토하고 아이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처리하러 가는데 왜 그 할머니가 따라갔겠어요? 그 외할머니는 어떤 경우든 그 범죄에 그 외할머니가 개입이 됐던지, 아니라면 자신이 딸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대신 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의붓 외할머니는 본인 딸, 그러니까 자식 생각해서 간 거다. 그럴 가능성이 전 많다고 봅니다. 예, 김 교수님, 어젯밤 이 준이 양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예. 이런 비정한 부모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더 안타까워요. 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평택에서 발생했던 원영이 사건이요. 그 아버지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하고 이제 그 이혼하면서 결혼하면서 재혼하면서 자식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딴 데 맡기고 한 아이는 데리고 있다가 원영이를 그 계모가 술 먹고 이 추운 겨울날 목욕탕에다가 방치하고 세제를 뿌리고 그래서 급기야 사망했는데, 사체를 또 유기하는데 아버지까지 거들어서, 그래서 각각 뭐 17년, 27년 이렇게 징역형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건하고 이게 아주 유사합니다. 사실은 2016년, 뭐 17년 예. 부천 남양주에서도 이런 그런 게 있었죠 또. 인면수심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쏟아졌었는데, 이번이 사실 글쎄요 많이 충격적입니다. 이 준양 실종 사건, 사망 사건, 이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희 변호사님. 예. 오늘 표창원 의원이 아동 살해범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국민 정서도 당연히 여론을 그렇게 들끓 수 있는데, 실제로 저 친부, 뭐 내연녀, 의붓 할머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친부나 그 의붓 외할머니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토사물에 뭐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해서 이제 사고사처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학대 정황을 얼마나 입증해내느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중형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이전에 원현희 사건의 경우에는 그 범죄 그 행위들이 정말 끔찍했죠. 뭐 엄청난 공분을 살만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접 실행했던 계모의 경우에 27년이 나오고 예. 친부의 경우에도 17년의 중형이 나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학대 정황을 얼마나 입증해내느냐가 지금 그 앞서 사건하고 원현희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예. 원현희 사건보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원현희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가 막 그 영양 실조 상태에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이전에 뭐 골절 기록이라든가 해서 좀 학대 정황, 끔찍한 학대 정황이 드러난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검찰에서 이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학대가 있었다라는 걸 밝혀내는 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 사람, 그 관련자 세 사람의 특히 의붓 외할머니의 경우에는 딸의 개입을 어떻게든 뭐 함구할 거고요. 이 친부가 글쎄 이게 죄수의 딜레마처럼 이 계모에 대해서 관여 정도에 대해서 서로가 불신해서 예. 그 둘 다 자백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객관적 자료는 저는 여하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좀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예,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친부의 심리를 하나 여쭙고 싶은데 사망일이 4월 27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종 신고를 12월 8일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친부가 직접 지구대까지 찾아와서 내 딸이 실종됐다 이렇게 네. 신고를 했어요. 네. 한편으로는 그냥 유기한 채 모른 척 넘어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굳이 지구대까지 와서 실종 신고를 한 그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지금 이제 방금 질문하신 그 질문이 바로 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와서 신고를 했을까? 과연 그 사람이 범인일까라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관에서는 뭐 경찰에서 뭐 수사가 좀 늦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경찰이 수사가 늦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보름 만에 이제 강제 수사를 했는데 예.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퍼즐을 맞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친부가 그런 얘기를 한 그 바로 그 심리는 어떻게든 이것을 좀 더 마무리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크게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예.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그러니까 미역국 돌리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그거 거잖아요. 다 해놓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신고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 이수희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고준희 양이 지금 5세라고 지금 나왔던데 예. 그렇게 되면 취약 그 연령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조사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실종 신고를 해야 해서 무마를 해야 된다라고 본인들 입장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8개월간의 친밀한 실종극 수상한 연기 앞으로 전말이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 김복준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김복준 교수. 예. 준양이 발견된 곳이 군산의 한 야산이에요. 네, 예. 전주 집에서 왕복 한 2시간 정도 걸리네. 네. 이렇게까지 멀리 갔다 우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계획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범인들이 이 어떤 그 사체를 유기하거나 뭘 숨기고 하는 거는요. 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리감이 있는 겁니다. 즉 말하면 예전에 가본 경험이 있는 그런 장소를 곳이에요.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선산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가본 경험이 있고 그쪽 지리를 알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을 한 게 지극히 당연하고요. 예. 더더군다나 집 근처에다 유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경찰이 집 근처 얼마나 수색을 그렇죠. 정밀하게 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집 근처에는 절대 유기하지 않았던 거죠. 예, 이수희 변호사님 왜 시신을 유기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부가 이혼 소송 중인데 양육비 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진술했단 말이에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좀 많이 납득이 안 가는 지금 그 주장인데요. 이게 그 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뭐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이런 경우에 이혼은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보통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이제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양육권 때문에 다툴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아이의 경우에는 친부가 직접 키운 것도 아니고 재혼 대상자였던 그
계모의 그 엄마, 그러니까 의붓 외할머니 집에서 이 아이가 있었던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저희 추측입니다만은 양육권에 있어서도 심하게 다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것이 이혼 소송에서, 그리고 양육비는 본인이 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서 받는 거지 본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친부의 주장이 뭐 이혼 소송 관련해서 내가 좀 두려운 게 있었다라는 이 설명은 도저히 납득은 안 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친부가 이전에 학대가 있었는지, 예. 아이가 그 의붓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그리고 뭐 병에 대해서 방치한 유기 행위가 있었는지부터가 우선 먼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 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걸림돌이 된다고 토사물 나온 애를 야산에 유기를 한 건데 그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안 되잖아요. 얘기예요. 오윤성 교수님. 그럼 진짜 속내를 뭐라고 보세요? 이건 그냥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그 뭐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예.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면 뭐 횡설수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친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전혀 자기는 이 범행 사실과 연관이 없다라고 예. 주장을 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그 곳곳에서 혈흔이라든지 또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신 수사라든가 이런 결정적 증거가 본인 눈에 딱 들이대니까 이제 뭔가 이유를 대야 되지 않겠어요? 예, 뭐 때문에 너는 이 토사물에 쓰러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을 유기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이유를 댄 것이 예. 바로 소송과 양육비 문제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상한 논리 이전에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다른 것은 뭐냐? 예. 아동 학대에 의해서 뭐 과실치사라든지 또는 뭐 어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든가 하는 이런 더 엄청난 얘기를 하기가 지금 현재 힘든 그런 심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어디서 주워 들은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예, 김 교수님,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건 자체는 굉장히 찜찜한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초만 해도 경찰이 강력범죄에 집중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는데 경찰도 굉장히 큰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 대해서. 당연히 뭐 이 일반인의 어떤 부모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이 됐었고요. 사실 이제 경찰이 이제 확정적인 나름대로의 심증을 굳혔던 사안은요. 그 인근에 외할머니 그 인근에 있는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과자 같은 거 사는 거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집에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동식 물건 양치기라는 거 칫솔 뭐 이런 부분은 가지런히 인형 같은 건 있는데 정작이 고정식 물건이요. 그러니까 문틀이라든지 서랍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문이나 DNA가 일치 안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좀 경찰이 의심을 그렇다면 받기 경찰은 시작했군요. 여기는 이 사람 얘가 없었다 하고 확정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강력범으로 이제 그 추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 오 교수님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네. 8개월간의 실종 연극을 하려면 누군가가 주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8개월 동안 다 은폐에 가담했다라고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겁니까? 저는 이제 최초부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세 명, 즉 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세 명 사이에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심리적인 결속감이 탄탄하게 이제 굳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종 시기 또는 신고 시기 그리고 실종 직전에 휴대폰을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모여서 의논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정했던 행동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 사람 이 알리바이 준비를 한 거고요. 지금 토사물이 뭐 기도를 막아서 죽은 걸로 보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요. 저는 학대치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요. 이 토사물 관련된 것도 이들끼리가 아마 짜놓은 시나리오의 일환일 겁니다. 사전에 준비한. 이혼 양육비 때문에 이제 그건 유기했다 아닐 이거랑 이거와 마찬가지로 토사물 그러니까
저녁밥을 먹이고 재웠는데 토사물이 나왔다. 이것도 또 예. 짜놓은 각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외할머니라는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짜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이 입이 딱 맞는 거죠. 예, 김 교수님 지금 학대치사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문인 게 네. 사실 준이 양이 생전에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네. 있었는데 경찰에서도 발표했듯이 3월 30일 이후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아픈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것도 학대 일종이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지병이라고 해요. 그걸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게 아마 최종적으로 치료를 한 게 생모가 2월 23일 날 아마 치료한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뭐 3월 19일 날 가서 한 거는 아이가 이마가 찢어지고 머리가 열창 창상이 있어가지고 꼬맨 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고의로라도 방치한 것도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준이 양이 앓고 있었던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 키 성장이 안 되고요. 정신 지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능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심해지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토사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토했을 경우에 애가 정상적인 기능인 경우에는 우리가 재빨리 애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기능이 떨어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라는 게 약하기 때문에 토한 걸 갖다 바로 배뱉지 못하고 그의 기도로 들어가서 그것이 못 나오기 때문에 기도 폐색으로 의해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일반 정상적인 성인한테도 상당히 힘든 병일 텐데 어린아이 이수희 변호사님 예.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지금 어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이제 걸린 사람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사람을 아주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이게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마음이 너무 아픈데 문제는 이제 저런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학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학대치사가 성립이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이 아이가 먹었던 것이 토해야 됐고 근데 그 토사물이 기도에 막힌 게 제대로 이제 조치가 안 돼서 사망했다라는 이 말을 전부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 그런 상황일 때 그럼 왜 응급실을 못 갔느냐? 왜 경찰에 그럼 신고를 못 했느냐?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네. 저걸 다 사실이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는 응급실에 가면 아동 학대 정황이 있으면 의사들이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한테 이 고준희 양의 몸 상태가 드러나면 안 될 정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거를 이 어른 3명이 모두 걱정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체를 유기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 김 교수님 또 말씀처럼 단순히 이제 질병을 방치한 부분 말고 예. 앞서 2월과 3월에 이마 머리 봉합 수술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물리적인 학대가 있었다.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찰에서 아주 상세하게 수사를 좀 했어요. 의사를 만나가지고 두세 차례 봉합 시술을 한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는데 의사가 적정한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 고 씨, 아버지 되는 사람은 화장실 휴지거리에 아이가 머리가 부딪혀서 혹은 책상 밑에서 놀다가 머리가 부딪혀서 열창이 생겼는데 그걸 꼬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갑상선 저하증 어떤 지병을 방치해 가지고 아이가 사망에 이르도록 한 행위도 그것도 이제 학대고요. 두 번째는 직접 실행. 그러니까 액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손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간에 걸친 어떤 학대가 이어져서 아이가 급기야 사망하는 그런 학대치사 부분 이런 거 정도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 다행히 아이가 저는 백골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면 상당히 곤란할 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미라 형태라도 아이가 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원에서 아마 이제 정밀하게 부검을 실시하면 사인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왜 죽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지금 차분히 보고 있는데 사실 오 교수님 저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준비한 거 같이 보실까요?
이 실종국의 등장인물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버지를 비롯해서 뭐 외할머니 마찬가지고. 이 세 사람이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휴대전화를 교체해서 그게 참 여러 가지 수상한 점들이 있었었잖아요. 뭐 본인들은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은 완전 범죄라는 건 없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혼자 사는 단독 범행이 아니고 3명이 공모를 했다면 뭐 어떤 표현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회의 같은 것을 주로 했을 거예요. 예. 상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언제쯤 돼서 신고를 하고 언제쯤 돼 가지고 우리가 뭐 이사를 갔다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 3명이라고 하는 거 이외에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예. 이 그 동건이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고준희 양하고 1살 정도 터울이란 말이죠. 6살 예. 그렇습니다. 남자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친형제라도 1살 정도면은 주로 이제 투닥거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3명에 있어서 이 고준희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동거녀의 아들 같은 경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현재 지병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엄마, 즉 친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걸림돌로 작용을 했기 잠시만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사람한테 네. 한번 준비한 거 다시. 이 세 사람한테 준희 양은 정말 뭐 걸림돌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좀 애물단지 취급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여기 또 1살 위에 저 사내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가 싸우는 것을 보면은 미운 상황이 더 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3명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피가 섞인 친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친부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준희 양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톨이가 됐을 것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속적인 학대라든지 또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비극과 연관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도된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둔 상태가 된다면 그대로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요, 일선 실무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요, 변명을 하면서 범인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언뜻 수사 단서가 되는 내용을 얘기해요. 결국 해결되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가 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최초의 아이 찾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내연녀가 데리고 온 친아들. 네. 그 아이하고 준희 양이 자주 다투고 싸운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랬죠. 몇 번 비쳤어요. 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 그 준희 양의 어떤 죽음하고 그 아이가 싸우고 했던 부분은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게 학대치사로 이어졌을 그랬을 있다는 가능성이 거. 있다고 봅니다. 예, 오 교수님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3명이서 회의까지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시신 유기 혐의로 이 친아버지와 준희 양이 그러니까 의붓 할머니죠. 네. 이 두 사람만 지금 긴급 체포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이 동거녀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동거녀는 이 사항을 모를 리가 없고요. 그렇죠. 또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아이를 시신을 유기를 하러 갔다면 이 친부하고 동거녀가 가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죠. 어떻게 동거녀의 그 어머니하고 둘이가 같이 갔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사안인데 그러나 이 설사 이 동거녀가 그 현장까지 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행적들을 쭉 보게 된다면 굉장히 깊숙이 관여가 돼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 그 사건과 연관해서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해왔는가 이런 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좀 더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저 친부가 동거녀 좀 보호해 주려고 본인이 지금 뭐 다 얘기를 하는 자백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예. 김복준 교수님. 제 판단은요. 예. 외할머니가 왜 갔겠습니까?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외할머니가 사체를 유기하러 가는데 구태여 토사물을 토하고 아이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처리하러 가는데 왜 그 할머니가 따라갔겠어요? 그 외할머니는 어떤 경우든 그 범죄에 그 외할머니가 개입이 됐던지 아니라면 자신이 딸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대신 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의붓 외할머니는 본인 딸, 그러니까 자식 생각해서 간 거다. 그럴 가능성이 전 많다고 봅니다. 예, 김 교수님 어젯밤 이 준희 양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예, 예.
이런 비정한 부모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더 안타까워요. 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평택에서 발생했던 원영이 사건이요. 그 아버지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하고 이제 그 이혼하면서 결혼하면서 재혼하면서 자식 둘이 있었는데 하나이는 딴 데 맡기고 하나이는 데리고 있다가 원영이를 그 계모가 술 먹고 추운 겨울날 목욕탕에다가 방치하고 세제를 뿌리고 그래서 급기야 사망했는데 사체를 또 유기하는데 아버지까지 거들어서 그래서 각각 뭐 17년, 27년 이렇게 징역형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건하고 이게 아주 유사합니다. 사실은 2016년, 뭐 17년 예. 부천 남양주에서도 이런 그런 게 있었죠 또. 인면수심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쏟아졌었는데 이번이 사실 글쎄요 많이 충격적입니다. 이 준양 실종 사건, 사망 사건 이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희 변호사님. 예. 오늘 표창원 의원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서 만약에 경찰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수사에 실패하게 된다면 자기들은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들은 준이 양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행적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경찰의 브리핑 하나 더 들어보시죠. 시신 수습 과정에서 보자기로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아기가 평상시 가지고 놀던 인형이 있었습니다. 특정 기간에 7월 22일이 생일입니다. 아동을 위해서 생일 잔치를 했다는 정황은 나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지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동거녀의 지인과 자녀들과 함께 그 저녁 식사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준이 양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 오 교수님 오늘 새벽에 이제 준이 양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시신이 수건이나 보자기 같은 곳에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잘 갖고 놀던 인형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를 묻으면서 옆에다 인형을 갖다 놓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본인들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죄책감을 중화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는 좋은 데 가라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죄를 본인들이 사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셀프로 자기들이 그냥 죄를 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인형을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놀던 이 인형 가지고 좋은 데로 가라.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홍천에서도요 자기 부인을 그 아궁이에다 놓고 불을 태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그 범인이 얘기했냐면 아궁이니까 눕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앉혀놓고 거기다 불을 태우면서 한 얘기가 부처님 같이 가부좌를 틀어가지고 좋은 데 가기를 자기는 바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심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이런 나쁜 악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미역국도 끓이고 이런 교활한 짓을 하긴 했지만 적어도 아이를 거기에 묻는 순간만큼은 본인들이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그렇다고 인형을 함께 둡니까? 저는 지금 키워드 한번 보시죠. 이수희 변호사님. 예. 오늘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딸의 죽음을 숨기려고 이웃들에게 미역국 끓여서 오늘 내 딸 생일이다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 22일 날이 이제 사망한 고준희 양의 생일이었는데 그때 미역국을 끓여서 그냥 혼자 뭐 식구들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이웃에서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일이라든가 돌이면 모른데 그게 아닌데도 생일날 저렇게 미역국을 이웃에 돌렸다는 건 굉장히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의도가 좀 상당히 많이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 아이가 지금 잘 크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6.2 이후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가족 3명이서 예. 어른들 셋이 이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그렇게 공모를 했고 또 각자 역할을 나눠서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주 죄질이 아주 정말 나쁜 그런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산에서 주검으로 돌아온 준이 양과
친아버지 얘기 중심을 해봤어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등장인물을 좀 한두 명 더 늘려볼게요. 8개월간의 실종 연극. 지금 친아버지 고모 씨와 이 딸 고준희 양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이쯤 되면 준희 양을 양육했던 외할머니가 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참 네. 미역국을 끓이고 돌린 것도 황당하지만 매달 준희 양이 마치 살아있다는 듯이 양육비를 보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나리오, 이 알리바이 시나리오를 짰는데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역국을 7월 22일 날이 준희 양 생일이에요. 예. 7월 22일경에 이웃집에 미역국을 싸들고 가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이거 갖고 오시죠 하니까 우리 저 손녀딸이 생일이라서 생일잔치 미역국 끓여준 거야. 많이 끓여서 나눠주는 거야 하고 나눠줬어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부자연스럽죠. 미역국 주변에 그 돌리는 사람 그렇죠. 없거든요. 예.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도 의심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알리바이였고, 두 번째 알리바이는 그 집에다가 준희 양이 쓰던 인형이라든지 치약, 칫솔, 그러니까 이동식 물건,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것도 쭉 비치를 해놓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식 물건에서 이제 DNA나 지문이 안 나왔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계좌이체. 저 의붓 외할머니한테 계좌이체를 계속 해준 겁니다. 매달 60에서 70만 원 정도를. 그건 보라는 거거든요. 누가 수사가 들어오면 제시할 수 있는 알리바이였던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휴대폰을 동시에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압수수색할 때 발견된 휴대폰은 요 바꾸기 직전의 휴대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 거를 일부러 갖다 비치해 놓은 거예요. 경찰에서 당연히 와서 압수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네, 2017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뉴스특급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짚어볼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소식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망 숨기려 우리 딸 미역국이에요. 이렇게 돌렸답니다. 고준희 양 사망 사건 먼저 현장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실종도 했다던 고준희 양이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국진 기자, 안타깝게도 준희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고준희 양의 시신은 오늘 새벽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수건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에는 준희 양의 아빠도 동행했는데요. 비교적 무덤덤하게 준희 양의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부는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통신 수사로 지난 4월 말 군산을 다녀온 정황 등을 캐묻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신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월 26일 준희 양을 내연녀의 어머니 집에 맡겼는데 밤새 입에서 토사물이 나왔고 지식에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다음 날인 27일 내연녀의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부는 준희 양의 사망으로 생모와의 이혼 소송과 양육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유기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경찰은 준희 양이 살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8개월간의 실종 연극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경찰의 브리핑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특이한 이동 패턴을 발견하였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를 비교 분석, 종합 확인한 결과 4월 26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준희 양에 대한 범행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준희 양의 시체를 신부와 동거녀의 모가 함께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놓치지 않고 짚어보겠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수상하다 했는데 결국 자백했습니다. 예, 자백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자백했냐면 여기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제 통신 수사로 이제 검거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의 통신 수사냐면요. 그동안 이 관련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위치를 추적하는 통신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월 26일에서 4월 27일 사이에 그 아버지 고 씨와 그다음에 동거녀의 어머니가 동일한 장소 군산 쪽에서 기지국이 뜬 겁니다. 기지국이 뜬 거고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에 그 두 사람이 군산에 이유 없이 같이 한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경찰이 추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범행을 자백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오 교수님 지금 이 친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입에서 토사물이 나와 있었고 기도가 막힌 채 숨져 있었다는 건데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딸이 그렇게 숨져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기 마련인데 유기를 해야겠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본인의 그러한 행동이 어떤 그 범죄 행위와 굉장히 깊숙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이 토사물을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을 유기할 생각을 했을까? 그거는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곳곳에서 이상한 흔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실종 아동의 그 가족들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했고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 또는 뭐 최면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나를 범인으로 모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토사물에 의해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건대 그 이전에 어떠한 본인들의 행위를 은폐를 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예, 오 교수님 방금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준이 양이 숨지는 데까지 이 친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저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친부와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그 어머니 이 세 명을 보면 직접적으로 피가 섞인 사람은 친부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친부는 자기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그 이전에 같이 있었던 그 내연녀의 그 어머니와 어떤 그 아동 학대라든지 또는 방치, 유기 이런 행동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술하는 그 자체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친부가 직접 어떤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경찰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본인은 4월 26일 날 그 얘기를 듣고 가서 4월 27일 날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전자의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보죠.